한 정책이 2년 만에 수도의 주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바로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였습니다. 그러나 세금 고지서가 집주인에게 날아갔을 때 그 청구서를 실제로 지불한 건 다른 누군가였습니다. 성북구에서 전세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남은 집들의 가격은 치솟았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사라진 건 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였죠. 조세 전가의 메커니즘과 서울 주거 시장의 구조적 변화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여름 서울 성북구의 한 다세대 주택 우편함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집주인은 성북구에 다세대 두 채를 보유한 자영업자였습니다. 고지서를 펼친 순간 그는 숨이 막혔습니다. 전년보다 3배 가까이 뛴 세금이었죠. 정부는 다주택자를 겨냥해 세율을 대폭 올렸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명분이었죠. 그러나 집주인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을 팔자니 양도세가 무서웠습니다. 팔아도 손에 남는 게 거의 없는 구조였죠. 보유하자니 매년 수천만 원의 세금이 날아갔습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세입자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것이었죠. 그 결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성북구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들이 일제히 같은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매물이 사라지자 남은 집들의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1년 만에 평균 전세가가 절반 가까이 올랐죠. 이 현상은 성북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강북, 노원, 도봉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 비중이 높고 전세중 시장이었던 곳들이었죠. 정부가 다주택자를 압박할수록 세입자들이 살 곳은 줄어들었습니다. 정제학에는 조세 전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세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그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현상입니다. 서울 주거 시장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공급은 제한됐고 수요는 넘쳐났습니다. 협상력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죠. 한국은행 보고서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보유세가 오르면 그만큼 전월세 가격도 올랐습니다. 집주인이 낸 세금의 대부분을 세입자가 떠안은 셈이죠. 성북구 그 집주인도 결국 전세를 월세로 바꿨습니다. 세입자는 매달 큰 돈을 내야 했습니다. 저축은 불가능했고 결국 성북구를 떠나 경기도로 이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2배로 늘었죠. 거시경제 지표로는 잡히지 않는 삶의 질 하락이었습니다. 통계에는 주거비 부담 증가라고만 찍혔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먼 거리를 오가며 지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정책 이반자들은 이를 몰랐을까요? 기획재정부 내부 보고서에는 보유세 인상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시장은 정직하게 반응했고 청구서는 정확히 약자에게 날아갔습니다. 세금을 올린 건 정부였지만 대가를 치른 건 세입자였습니다. 이 역설은 왜 생겨난 걸까요? 서울이라는 도시의 물리적 조건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은 작습니다. 제주도의 3분의 1 크기에 1,000만 명이 살고 있죠. 좁은 땅에 사람이 빼곡히 모여 있는 구조입니다. 이미 맨해튼에 근접한 밀도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밀도가 고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강남, 용산, 마포처럼 직장과 학교가 밀집한 곳에 수요가 쏠립니다. 지하철 주요 노선을 따라 사람들이 몰리죠. 나머지 지역은 상대적으로 외면받습니다. 공급은 더 경직돼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짓는 데는 최소 5년이 걸립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10년 넘게 걸리기 일쑤죠. 즉각적인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규제가 겹쳤습니다. 정부는 투기를 막는다며 서울 주요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었습니다. 대출이 줄었고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재건축 규제도 강화됐죠. 새로운 집을 지을 인센티브가 사라진 겁니다. 다주택자는 더 강하게 조였습니다. 집을 사도 보유해도 팔아도 세금이었습니다. 이 정책의 전제는 명확했습니다.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린다. 그러니 이들을 압박하면 집값이 잡힌다는 논리였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다주택자 상당수는 투기꾼이 아니라 임대사업자였습니다. 이들이 가진 집은 전월세로 시장에 나와 있었죠.
서울 전월세 공급의 절반 이상이 다주택자 주택이었습니다. 이들이 시장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공급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했습니다. 절반 가까이 사라졌죠. 공급이 줄자 가격이 올랐습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면 가격은 오릅니다. 서울 전세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으려다 전세값을 폭등시킨 셈이죠. 지리적 제약도 한몫했습니다. 서울은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북쪽엔 산, 남쪽엔 강, 동서로는 행정구역 경계가 있죠. 물리적으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서울은 섬이 됐습니다. 물리적으론 육지지만 경제적으론 고립된 섬이었죠. 공급은 제한됐고 수요는 집중됐고 규제는 경직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구조 위에서 정부가 선택한 건 공급자를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압박의 끝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0년 여름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었죠. 세금을 대폭 올리고 대출을 막고 팔 때도 중과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건 투기 수요 때문이다. 투기꾼은 다주택자다. 그러니 다주택자를 압박하면 집값이 잡힌다. 표면적으론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론도 우호적이었죠. 그러나 치명적인 맹점이 있었습니다. 다주택자가 모두 투기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당수는 상속으로 집을 받았거나 직장 이동으로 일시적으로 집이 두 채가 된 경우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들이 담당하던 역할이었습니다. 이들의 집 대부분이 전월세로 시장에 공급되고 있었죠. 이들을 압박하면 임대 공급이 줄어드는 건 뻔했습니다. 실제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이 위험성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정책 발표 후 시장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려 했지만 팔면 손해였습니다. 양도세가 너무 높았기 때문이죠. 매물은 쌓였지만 거래는 얼어붙었습니다. 거래가 막히자 다주택자들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는 즉각적인 현금을 만들어냅니다. 늘어난 세금을 감당하려면 현금이 필요했고 월세가 유일한 해법이었죠. 전세가 급속도로 사라졌습니다. 대신 월세가 늘었습니다. 전월세 전환율도 급등했죠. 세입자 부담이 2배로 늘어난 겁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임대차 3법을 도입했습니다. 집주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막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역효과를 냈습니다.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 시점에 임대료를 최대한 올렸습니다. 어차피 계약 후엔 못 올리니 처음부터 높게 받겠다는 전략이었죠. 일부 집주인들은 아예 시장에서 빠졌습니다. 집을 비워두거나 단기 임대로 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은 의도와 정반대를 만들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 했지만 전월세만 폭등했습니다. 임대 공급은 줄었고 세입자 부담은 늘었습니다. 무주택자를 돕겠다던 정책이 오히려 이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 셈이죠. 시장은 규제를 우회했고 청구서는 가장 약한 고리에게 날아갔습니다. 2021년 가을 노원구의 한 다세대 주택 앞에 이삿짐 트럭이 섰습니다. 30대 맞벌이 부부와 두 살배기 아이가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부는 중위소득 가구였습니다. 그러나 월세는 소득의 5분의 1을 넘겼습니다. 관리비, 통신비까지 더하면 고정 지출이 절반에 달했죠. 저축은 불가능했고 아이 양육비도 빠듯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경기도 남양주로 이사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편도 1시간 반으로 늘었습니다. 하루 3시간을 교통에 쓰는 셈이죠. 삶의 질은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노원구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서울 인구가 대거 빠져나갔죠. 이 중 대부분이 3040 세대였습니다. 주거비 부담문이었습니다. 서울 내부에서도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강남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강북으로, 강북에서 버티탄 사람들은 경기도로 나갔습니다. 계층별로 공간이 분리되는 현상이 가속화됐죠. 소득 격차가 공간 격차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3구와 강북 4구의 평균 소득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주거비 격차는 더 심했습니다. 같은 서울이지만 사실상 다른 도시였습니다. 청년 세대는 더 가혹했습니다. 주거비가 소득의 3분의 1을 넘었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였죠. 청년들은 선택을 강요받았습니다. 서울에 남으려면 주거 조건을 포기하거나 투잡을 뛰거나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청년이 부모로부터 주거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자립은 점점 어려워졌고 부모 자산이 생존 조건이 됐습니다. 압축은 단순히 가격 상승만이 아니었습니다. 공간의 질도 악화됐습니다. 좁은 집, 높은 가격, 긴 통근 시간, 삶의 조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나빠졌죠. 이 흐름은 도시 팽창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경기도로 쏟아지면서 수도권 외곽이 빠르게 확장됐습니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이 수도권 전체의 팽창을 촉발한 겁니다. 압축된 비용은 공간 팽창으로 분산됐습니다. 그러나 비용 자체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형태만 바뀌었을 뿐이죠. 정책이 만든 압력은 시장 전체를 재편했고 그 청구서는 세입자가 지불했습니다. 2022년 봄 마포구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신혼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전세를 구하고 있었죠.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전세 구하기 힘들어요. 월세로 알아보시는 게 나을 겁니다. 이 부부의 선택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신혼부부 대부분이 월세로 생활하게 됐습니다. 전세는 점점 사라지고 있었고 월세가 표준이 됐죠. 월세가 자산 형성을 막는다는 점입니다. 전세약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월세는 그냥 사라집니다. 매달 나가는 돈이 쌓이면 주택 구입 자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월세로 나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이를 보여줬습니다. 월세 가구의 자산 증가 속도가 전세나 자가 가구보다 훨씬 느렸습니다. 주거 형태 자체가 빈곤에 덧치되고 있었죠. 청년 세대는 더 가혹했습니다. 집을 가진 청년 비율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집을 사는 건 점점 요원한 목표가 됐습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렸지만 수요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민간 시장 공급도 줄었습니다. 규제 강화로 사업성이 떨어지자 건설사들이 공급을 줄인 결과였죠. 재건축과 재개발도 막혔습니다. 초과이익 환수제와 안전진단 강화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은 공급 부족 상태에 빠졌습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줄어드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격 상승은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미 집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이 늘었지만 집 없는 사람들은 더 멀어졌습니다.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이 균열은 세대 간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노년층은 집을 가진 비율이 높았지만 청년층은 턱없이 낮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자산 차이로 고착됐죠. 심리적 비용도 컸습니다. 많은 청년이 주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우울감과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았죠. 주거 불안정이 정신 건강까지 위협했습니다. 결혼과 출산도 늦어졌습니다. 초혼 연령이 계속 올라갔고 많은 사람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결혼을 미룬다고 답했습니다. 정책이 의도한 건 집값 안정이었지만 실제로 만들어진 건 더 깊은 균열이었습니다. 다주택자를 압박하니 공급이 줄었고 가격이 올랐고 불평등이 심화됐습니다. 청구서는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됐고 이들은 선택지 없이 떠나거나 버텨야 했습니다. 뉴욕 맨해튼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임대 시장입니다. 원룸 월세가 수백만 원에 달하죠. 중위소득 가구가 월세로만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쓰는 구조입니다. 서울이 걷고 있는 길의 끝에 맨해튼이 있습니다. 맨해튼의 고비용 구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규제의 결과입니다. 뉴욕시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했습니다. 세입자 보호가 목적이었죠. 그러나 결과는 공급 감소였습니다. 집주인들이 임대 사업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뉴욕시는 새 건물 건설을 제한했습니다. 역사 보존이 명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신규 공급을 막는 결과를 낳았죠. 공급이 막히자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서울의 궤적이 이와 닮았습니다.
임대료 상승을 막으려 규제를 강화했지만 결과는 공급 감소와 가격 급등이었습니다. 맨해튼이 50년에 걸쳐 겪은 일을 서울은 5년 만에 압축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 들어 정부는 기조를 바꿨습니다. 다주택자 일부를 완화했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얼어붙었던 거래가 조금씩 풀렸고 전월세 매물도 소폭 증가했습니다. 가격 상승세도 둔화됐죠. 그러나 이는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일시적 완화였습니다. 근본적인 공급 부족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공급 확대를 위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신규 택지 개발 등이 검토됐죠. 민간대 시장 활성화 방안도 나왔습니다. 다주택자를 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민간 임대 공급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기술적 대안도 등장했습니다. 공유주택, 모듈러 주택 등 새로운 주거 형태가 시도됐죠. 비록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엔 부족했지만 대안 모색의 시작이었습니다. 문화적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꼭 서울에 살 필요는 없다고 답하는 청년이 늘었습니다. 재택근무 확산과 지방 정주 여건 개선이 맞물린 결과였죠. 그러나 이 변화들이 과거의 균열을 완전히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월세 급등의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서울을 떠난 사람들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장의 구조 자체가 바뀐 겁니다. 실마리는 보였지만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2024년 봄 성북구 그 다세대 주택 앞을 다시 지나쳤습니다. 4년 전 세금 고지서를 받았던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여전히 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세입자는 바뀌었지만 구조는 그대로였습니다. 핵심 교훈은 명확합니다. 조세는 중립적이지 않으며 부담은 항상 가장 약한 고리에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징벌하면 그 청구서는 세입자에게 날아갑니다. 공급자를 압박하면 공급이 줄고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수요자가 대가를 치릅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는 정책의 선의를 비껴갑니다. 한국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서울을 맨해튼처럼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섬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급 확대와 규제 합리화로 시장 균형을 회복할 것인가? 전자의 길은 이미 절반쯤 걸었습니다. 후자의 길은 이제 막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도시에서 살게 될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